반갑습니다. 역사 2.0입니다. 자, 이번 19번 학습지에서는 고려의 사상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17번까지 고려의 정치, 외교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이미 중간고사 때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8번에서 고려의 사상, 그리고 다시 18번에서 고려의 사회, 그리고 19번에서 이 고려의 사상을 마무리 짓게 되면 이제 고려 시대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은 조선이 시작되겠죠. 자, 이번 19번에 고려의 사상에 대한 내용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잠깐 기억해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때 공부했던 고려의 국내 상황, 대관계의 흐름을 정리한 표입니다. 시대의 흐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그리고 신흥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의 지배 세력이 변화되는 모습, 우리가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고려의 흐름에 대한 표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이번 19번의 고려의 사상을 함께 공부해 주어야 합니다. 자, 오늘 공부할 고려의 사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유교, 두 번째 불교, 세 번째 도교, 그리고 네 번째 풍수지리설이 각각 그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사상들 중에서도 특히 유교와 불교의 경우는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고려의 정치적인 흐름의 표와 그 내용을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고려 유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유교를 살펴보는데 여러분들 학습지를 보시면 위에서부터 고려 초, 문벌귀족 사회, 무신정권, 원간섭기, 고려 말의 흐름으로 제가 시대를 구분해 놓은 것이 보일 것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으로 시대 흐름을 구분지어 놨지요. 지금 학습지에 나와 있는 고려 초, 문벌귀족 사회, 무신정권, 원간섭기, 고려 말 이 내용이 각각 12에서 17번까지 함께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각각 12에서 17까지 공부했던 고려의 시대적인 정치적인 시대적 모습 기억하면서 각 유교의 모습 그리고 불교의 모습을 연결해서 보면 훨씬 공부 분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고려 초 유학의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초의 내용은 우리가 12번 학습지 고려의 통일과 국가기틀 마련 부분에서 했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복됩니다. 우선 고려 초의 첫 임금 태조가 나옵니다. 고려 태조는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고려를 건국하였습니다. 육두품 출신 유학자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11번 삼국의 문화 그 중에서도 통일신라 부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통일신라 말 유학을 공부했던 육두품들이 각 호족들에게 함께 결탁을 해서 후삼국 시대를 이끌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태조 왕건 또한 여러 호족의 한 사람으로서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과 결탁을 하게 되고 결국 이들의 도움으로 후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고려를 건국하였던 것이죠. 자, 광종은 과거 제도를 실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했던 내용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광종의 과거제 실시로 인해서 고려는 유교의 교양을 갖춘 새로운 관료들을 등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6대 임금 성종 때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유교 정치를 실시합니다. 특히 유교 정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자감 설치, 향교 설치 등을 통해서 유교 교육을 실시하였는데요. 지금 살펴본 성종 내용도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고려초 시기에는 왕조실록, 칠대실록 등의 역사책들이 편찬되었는데요. 현재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문벌귀족 사회의 유교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벌귀족 사회가 되면서 유교가 보수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부식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14번 학습지에서 문벌귀족 사회의 분열 과정 속에서 개경파와 서경파가 맞붙었던 서경천도 운동 기억나십니까? 잠깐 14번 학습지 펼쳐서 개경파와 서경파의 성격을 비교해 놓은 표를 살펴보시죠. 보시면 개경파의 항목에 김부식 대표인물로 집어넣어 놓고 보수적 그리고 유교적 성향을 띠고 있다라는 내용을 적어 놓았을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벌귀족 사회는 유학이 보수화되면서 동시에 유교 교육이 발달하였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 최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충은
최충은 이제 사립학교를 개설하고 이 사립학교에서 9개의 강좌를 열었는데요. 최충이 세운 이 사립학교의 이름을 구제학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벌귀족 사회에 편찬된 대표적인 역사책으로는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교적인 합리주의 사상을 따라서 민화나 전설, 신화 등은 기록하지 않았고요. 거의 기록하지 않았고요. 현재 전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다음 무신정권 시기 유교의 모습입니다. 네, 몽골귀족 세력이 몰락하고 무신이 권력을 잡는 군인들이 권력을 잡는 무신정권 시기, 당연히 유학 또한 침체되었습니다. 자, 이 시기 편찬된 대표적인 역사책으로는 동명왕편이 있습니다. 이규보가 쓴 동명왕편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구려의 시조였던 고주몽 동명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인데요. 여기서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하면서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고구려 계승 의식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원간섭기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원간섭기를 넘어가기 이전에 앞서서 유교의 여러 학문 중에 하나인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을 조금 알아둬야 합니다. 성리학은 인간의 심성, 마음과 그 성격, 그리고 우주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연구한 학문입니다. 자, 유교의 여러 학문들 중에서도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원간섭기 유교 모습 시작하겠습니다. 원간섭기 중국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유교 사상인 성리학이 고려에 소개됩니다. 안향이라고 하는 유학자가 충렬왕 시절 원나라에 갔다가 배워서 고려에 도입한 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은 원간섭기 이후 고려 유교의 주요 사상을 이루게 됩니다. 안양이 성리학을 고려에 소개한 이후 이재현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를 또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원간섭기 시절에 쓰였던 역사책으로는 삼국유사 그리고 제왕우기 등이 있는데요. 이 두 책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주의식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간섭기 쓰여진 역사책들이 자주의식을 드러낸다는 점을 우리는 당시 정치적인 시대적인 상황과 비교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는 원간섭기 시절 각종 간섭에 의해서 고려의 자주성이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나라에 의해서 고려의 자주성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 고려의 자주의식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노력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국유사는 1년이라고 하는 승려가 불교의 역사를 중심으로 쓴 책입니다. 단군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고요. 제왕우기는 이승유가 단군에 대한 기록을 남긴 역사책입니다. 우리 역사를 중국과 대등하게 파악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이 두 책이 각각 원간섭기 시절 자주의식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특이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원간섭기 시기를 넘어서 이제 고려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말 등장한 새로운 지배층인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연구하면서 기존의 고려의 지배적인 사상이었던 불교를 비판하였습니다. 이 고려말 이재현은 사략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썼는데요. 이 사략은 성리학적인 유교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정통성과 대의명분을 중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네, 학습지 각주 7번을 보시면 대의명분,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리학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정통, 내가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상과 대의명분,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를 중요시하는 내용이 이 사략이라는 역사책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의 유교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또한 고려의 정치적, 대외적 흐름에 맞춰서 그 시대적 그 변화 모습을 연결시켜 보면 됩니다. 고려 초 태조는 훈요 10조를 통해서 불교를 중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12번에서 훈요 10조, 연등회와 팔간회를 성대하게 개최해라 라고 하는 내용을 배웠던 것 기억하십니까? 네, 태조의 훈요 10조, 불교를 중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광종은 과거제도를 실시했는데요. 이 과거제도의 여러 과목들 중에서 승려를 뽑는 시험, 승과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높은 승려를 왕의 스승, 그리고 국가의 스승으로 삼는 왕사, 국사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렇듯 고려는 초창기부터 숭불 정책, 불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문벌귀족 시기 고려의 불교 모습 살펴볼 텐데요. 잠깐 11번 학습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학습지에 보시면 통일신라 불교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불교의 내용을 그 내용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 지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교리와 경전을 중요시했던 교종, 그리고 실천과 수행을 중요시했던 선종, 이 각각 그것입니다. 자, 이 교종과 선종에 대해서 내용을 대략적으로 잘 기억해 두시고 다시 17번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벌귀족 사회의 불교 모습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통일신라 이후 불교는 계속해서 교종과 선종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고려시대 또한 마찬가지였죠. 자, 문벌귀족 사회가 되면서 의천이라고 하는 승려가 이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는, 즉 불교 통합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그 결과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 새로운 불교 종파인 천태종을 창시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천태종의 창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긴 했지만 기계적인 결합에 불과하였으며 완전한 하나로 이루는 데는 사실 부족함이 있었죠. 결국 의천이 죽은 뒤에 다시 분열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의천이 죽은 뒤 분열하였던 교종과 선종, 무신정권기 진울이라고 하는 승려가 다시 한번 불교 통합운동을 진행합니다.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하여 교종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조계종이라고 하는 불교 종파를 창시하게 됩니다. 의천의 불교 통합운동에 비해서 진울의 불교 통합운동은 훨씬 더 사상적으로도 통합이 완성된 발전된 기존의 의천의 통합운동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는 특징 또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무신정권기의 불교의 또 하나의 특징은 결사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결사운동이란 불교 본연의 자세를 다시 되돌릴 것을 주장하는 종교운동을 말하는 것인데요. 무신정권기에 진행되었던 결사운동 크게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진울이 진행했던 수선사 결사, 그리고 요새가 진행했던 백년결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수선사 결사, 진울이 수선사라고 하는 절에서 불교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년결사는 요새가 백년사라고 하는 절에서 불교의 본래 모습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자, 무신정권기 불교의 모습 세 번째, 해심의 유불일치설입니다. 해심은 유불일치설, 유교와 불교는 서로 그 뜻이 일치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심은 심성, 마음과 그 본성을 갈고 닦을 것을 주장하였죠. 이를 조금 더 고급진 단어로 표현하면 심성의 도야를 강조했다고 표현합니다. 해심의 이 유불일치설은 훗날 원간섭기 성리학 수용의 토대가 되는데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교와 불교는 크게 그 내용이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리 승려들 또한 심성, 마음과 인간 본성을 갈고 닦아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각주 6번을 보시면 성리학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성리학,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해심이 말했던 인간의 마음과 본성을 갈고 닦아야 된다는 주장이 이미 불교계에 조금씩 퍼져 있었기 때문에 성리학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너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리학 수용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내용을 연결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원간섭기 불교는 권문세족과 연결하면서 타락하게 됩니다. 대농장을 소유하고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고요. 결국 원간섭기 권문세족의 뒤를 이어서 고려 말 등장한 신진사대부들은 이 불교를 강하게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진사대부가 새롭게 만든 조선이라는 나라는 불교 대신 성리학을 기반으로 나라를 운영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불교의 사상적 흐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고려 불교의 여러 문화재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자, 대장경이라고 하는 문화재를 조금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어야 됩니다. 대장경이란 여러 불경을 모아서 새긴 경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대장경은 크게 두 가지를 알아둬야 합니다. 그 하나는 초조대장경입니다. 초조대장경, 초조란 처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고려 성종식이 거란의 침입을 막을 것을 기대하면서 만든 이 초조대장경은 몽골의 침략 때 불타 없어집니다. 17번 학주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초조대장경이 불타 없어진 이후에 다시 한번 몽골의 침입을 격퇴할 것을 기원하면서 만든 대장경을 제조대장경, 다시 만든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그 분량이 약 8만 장이라고 해서 이를 다른 말로 8만 대장경이라고도 하고요. 사실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장경 이외에 고려의 불교의 슬픔으로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 그리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등의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학습지 뒷면에 나와 있는 8만 대장경 사진, 안동 봉정사 극락전 사진, 그리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사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려의 도교 그리고 풍수지리설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 국가의 안정과 왕실 번영을 기원하는 형태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라 전체에 통일된 교단, 종교 조직을 만드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민간, 백성들 사이에서 신앙, 믿음의 형태로서만 유지가 되었습니다. 풍수지리설, 신라 말부터 유행했습니다. 질이 땅과 물의 모습을 보고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학문이었죠. 이 풍수지리설은 특히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때 석영파가 개경 대신 서경을 새로운 수도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의 뒷받침이 되기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15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14로 고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의 사상, 유교, 불교, 도교,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알아보았습니다. 20번 학습지에서는 조선의 건국 그리고 초창기 여러 임금들에 대한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 내용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